당신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문명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수천 년 동안 세계의 중심이었던 제국이 단 한 세기 만에 완전히 붕괴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그것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실제로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부터 한 문명의 몰락과 다시 일어서려는 거대한 재건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00년대의 중국은 그야말로 세계의 패권국이었습니다. 145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영토,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4억 5천만 명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경제력 또한 막강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전 세계 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제국도 변화하는 세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청나라 황실은 여전히 2000년 전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엘리트들은 유교 경전을 외우며 과거 시험 준비에만 매달렸고 그것이 관료가 되는 유일한 길이었죠. 세상이 급변하고 있었지만 중국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839년 중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상인들이 인도에서 가져온 아편이 전국적으로 퍼지며 중독 사태가 일어났고 청나라 관리들은 광둥에서 아편을 압수해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냉혹했습니다. 전쟁을 선포한 영국의 최신 해군 앞에 청의 군대는 속수무책이었죠.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난징 조약을 통해 중국은 5개 항구를 강제로 개방하고 홍콩을 영국에 넘겨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인들이 불평등 조약이라 부르는 첫 번째 조약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프랑스와 미국까지 가세한 두 번째 아편 전쟁이 이어졌고 러시아는 동북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내부 상황도 비참했습니다. 14년간 이어진 태평천국의 난은 남부와 중부를 초토화시켰고 사망자는 4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1895년 중국은 일본에게 참패했습니다. 청나라 해군은 무너졌고 서구 열강들은 중국을 아시아의 병자라 부르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굴욕 속에서도 분노는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1899년 북부에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외세의 침략과 기독교 확산에 분노했고 스스로를 정의화단 주먹협회라 불렀습니다. 서양인들은 그들을 복서라 불렀죠. 복서들은 철도를 파괴하고 선교사와 개종자들을 공격했습니다. 1900년 수천 명의 복서가 베이징으로 몰려들어 외국인 거주 지역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의 구호는 청을 옹호하고 외국인을 멸망시켜라였습니다. 서태후는 그들을 위험하면서도 유용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결국 그녀는 복서들을 지지하고 외국 세력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했고 청나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서 의정서에 서명한 중국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는 중국 역사상 최대의 굴욕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청나라 조정은 마침내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과거제를 폐지하고 서구식 교육제도를 도입했으며 군대 개편과 헌법 제정 작업을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완전한 혁명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중심에 순원이 있었습니다. 광둥의 가난한 농가 출신으로 하와이에서 교육받은 그는 기독교 신자이자 영어에 능통한 서구형 지식인이었습니다. 1905년 일본 도쿄에서 그는 동맹회를 창립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만주족의 청을 무너뜨리고 민주공화국을 세우는 것이었죠. 그는 민족, 민권, 민생의 삼민주의를 제창했습니다. 이런 그의 사상은 중국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1908년 47년간 권력을 휘둘렀던 서태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좌는 두 살배기 푸이에게 넘어갔고 청나라는 극도로 취약해졌습니다. 1911년 10월 후베이 성에서 폭탄 사고가 일어나
비밀 혁명 조직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혁명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우창봉기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봉기가 일어났고 불과 6주 만에 26개 성 중 16개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궁정은 북양군의 위안스카이를 불러 혁명을 진압하려 했지만 이미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1912년 2월 1일 난징에서 중화민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순원이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새로운 공화국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 정부는 민주헌법 제정을 추진하고 과거의 악습을 폐지했습니다. 변발과 전족, 무릎 꿇기 같은 구시대의 상징이 사라졌죠.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이상이 선포되었고 5세계 국기가 하나의 연합 아래 5민족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달랐습니다. 공화국은 남부 일부 지역만 통제하고 있었고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순원은 중국을 통합하기 위해 위안스카이에게 대통령직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청황실의 퇴위를 조건으로 이를 수락했고 1912년 2월 12일 푸이 황제가 퇴위했습니다. 2000년 제국의 종말이자 아시아 유일의 공화국의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안스카이는 곧 독재자로 변했습니다. 순원의 동료 쏨자오런이 암살되자 중국의 첫 민주선거는 동시에 마지막 선거가 되었죠. 국민당은 해산당했고 순원은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위안스카이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3년 만에 사망했고 중국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1911년의 혁명은 새로운 사상의 길을 열었습니다. 청년 지식인들은 유교를 버리고 과학과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1915년 천두휴가 창간한 신청년은 이 운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유교를 부정하고 새로운 시대의 철학을 주창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는 후스와 마오쩌둥 같은 젊은 지식인들도 있었죠.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중국은 승전국의 일원으로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독일이 차지했던 산둥의 영토는 일본에 넘겨졌습니다. 이 소식은 전국을 분노에 빠뜨렸습니다. 5월 4일 3,000명의 학생이 베이징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들의 구호는 민주주의와 과학이었고 이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른바 5.4 운동이었습니다. 비록 즉각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이 사건은 중국 근대사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서구 민주주의의 환멸을 느꼈고 일부는 러시아 혁명의 성공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마오쩌둥도 있었습니다. 1921년 상하이의 한 작은 집에서 중국 공산당이 창립되었습니다. 창립 멤버는 13명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역사의 방향을 바꾸게 될 세대였습니다. 마오쩌둥은 그중 한 명이었고 첫 총서기는 천두휴였습니다. 이 무렵 중국은 군벌들에 의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각 지역의 장군들이 자신만의 군대를 거느리며 나라를 찢어놓았죠. 순원의 국민당은 광저우에 정부를 세웠고 공산당과 손잡고 군벌 타도에 나섰습니다. 이것이 제1차 국공합작이었습니다. 소련의 지원으로 군사학교가 세워졌고 젊은 장제스가 이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규율과 통일된 군대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1925년 순원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평화, 투쟁, 그리고 중국을 구하라였습니다. 순원의 죽음 뒤 중국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장제스는 권력을 잡고 북벌을 준비했습니다. 그 뒤로는 공산당과의 피비린내 나는 대립이 시작되었죠. 중국은 제국의 붕괴와 공화국의 탄생, 그리고 새로운 이념의 충돌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문명의 해체이자 다시 태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수천 년 제국의 유산 위에서 중국은 이제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서고 있었습니다.